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에 온라인 매출이 급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프라인 매출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어도비 디지털 인데스 ADI의 온라인 매출액 추적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온라인 매출액은 44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난 것으로 ADI의 전망치보다 2.8% 높았습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에만 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고 모바일 기기를 통한 매출은 26% 증가했습니다. ADI 관계자는 온라인 상품을 가진 오프라인 소매 업체들이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에 인터넷 특가 상품을 많이 내놓으면서 온라인 영업만 하는 소매 업체들보다 매출액이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온라인의 평균 할인율은 추수감사절에는 26%,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24%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프라인 매장들의 이 기간 매출은 지난해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온라인 쇼핑객이 증가한 데다 오프라인 소매점들의 할인 판매는 추수감사절이나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앞선 10월 말부터 이루어지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은 사이버 먼데이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해마다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공격에 치명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콘텐츠 보안 업체인 트렌드 마이크로의 한 관계자는 해커들이 이 기간 온라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킹 수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킹은 사이버 먼데이뿐 아니라 연휴 쇼핑 기간 동안 지속되고 가장 인기 있는 물품을 사려는 이들을 겨냥하기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가장 흔한 해킹 방법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바이러스가 포함된 할인 광고를 통한 감염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 구글과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특정 제품을 검색했을 때 뜨는 터무니없는 가격의 판매글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나 이메일에 있는 광고글을 클릭하는 대신 검색창에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접속하고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데비카드보다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괴는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하는 한국식 찜질방이 있습니다. 펠팍타운 의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 찜질방의 24시간 영업 허가를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한국식 대형 찜질방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펠팍타운 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펠팍타운은 이 찜질방의 24시간 영업권을 지난 24일 열린 타운의회 모임에서 박탈해버렸습니다. 제임스 로튼도 시장은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주변 상인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 주차 등 교통 문제 때문에 24시간 영업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로튼도 시장은 찜질방이 건물 주변에 보유하고 있던 대형 주차장을 최근 아파트 개발 회사에 매각해 주차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호텔 영업이 금지된 타운의 방침과는 달리 일부 손님들이 찜질방을 호텔처럼 이용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더 이상 24시간 영업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펠팍타운의 이번 조례안 결정에 따른 찜질방 측의 입장을 들여보려고 했지만 찜질방 측은 본 방송과의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펠팍타운이 24시간 영업 허가권 박탈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년 1월 1일부터 찜질방 이용은 오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2시까지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때때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총을 가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래도 총기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난 27일 콜로라도주의 한 병원에서 또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7일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의 낙태 옹호 단체 플랜트 페어렌트 후드 병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경찰관 4명을 포함해 환자와 민간인 등 최소 11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들과 교전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57살 로버트 루이스 디어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나이, 사진 외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이날 오전 소총을 들고 진료소에 난입해 총격을 벌였고 오전 11시 38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건물 내에서 5시간가량 총격을 주고받으며 대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진료소 내에 있던 민간인 2명과 경찰관 1명 등 3명이 숨졌고 경찰관 5명과 민간인 4명 등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8일 이번 사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더 많은 미국인들이 총격 사건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총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2세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적 이탈 기간의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 소원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각각의 사유를 배려해야 하는 입법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지난 26일 한국헌법재판소는 미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기한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청구됐던 헌법소원 재판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워싱턴주의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폴 사군을 대리해 장래 연방 공무원직 지원 때 이중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행 국적 이탈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국적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제한을 가할 뿐이라고 판결하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외국에서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일정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극히 우연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이를 배려해야 하는 입법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변호사 측은 이번 케이스가 합헌 결정으로 각하됐지만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끝까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 유아도 한국에서 보육료와 유아 학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한국인권위는 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 배제는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인권위는 일본에서 태어난 손자가 한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도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75살 오 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한국 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에게도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10년 일본에서 태어난 오 씨의 외손자는 3년 전부터 한국에 살면서 올해 초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국 내 영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데는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교육부는 유아학비는 영주 귀국 의사가 있는 내국인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보육비나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재외국민 유아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 사는 유아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지원해야 하고 재외국민 유아를 내국인 유아와 평등하게 대우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대선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투표율은 최악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뉴욕주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투표율 향상을 위한 온라인 청원 캠페인을 펼칩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 상하원 의회를 대상으로 보트 베러 뉴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뉴욕주 상하원 의회에 계류 중인 유권자 투표정보 개선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조기 투표를 허용하자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조기 투표는 유권자들이 선거 2주일 전부터 편한 날을 선택해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개정하는 법안에 조속한 통과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투표가 가능한 200만여 명의 뉴욕주 유권자들이 아직 등록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전국에서 46번째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캠페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캠페인은 온라인 서명 2,500명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chag.org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보트베러 뉴욕이 등록한 청원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치열한 시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선 전 속전속결 전략을, 이에 반대하는 주정부 연합은 지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위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와 26개 주정부 연합이 치열한 시간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대법원이 심리를 하게 되는 내년은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만큼 심리 개시일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치열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행정부 측은 신속한 상고심으로 늦어도 2016년 11월 대선 전에 행정명령 재개 결정을 받아내려는 속전속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텍사스 중 26개 주정부는 상고심리 일정을 늦추고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판결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지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베를리 연방 법무차관은 지난 20일 상고를 제기하면서 연방 대법원에 즉각적인 심리를 요청하고 26개 주정부 측에 이 제기 기한도 30일로 제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6개 주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이 제기 기한을 60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공사 안전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건물 개 증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불체 이민자들의 산업재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1년에서 14년까지의 연평균 5.5명보다 배가량 증가했고 부상자를 포함한 전체 산업재해 비율도 50% 이상이나 증가했습니다. 공사 기간을 줄이려는 건물주들의 욕심과 하청, 재하청 과정에서 무시되는 안전교육, 단속 공무원들의 일손 부족과 고질적인 부정부패 등이 복합적으로 사고를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류 미비 이주 노동자라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미국의 공사 현장에는 다국어로 위험한 노동 조건은 익명으로 신고할 것, 헬멧을 쓰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뉴욕시 노동자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공무원은 33명에 불과해 인력도 현격히 부족합니다. 또 회사가 책임 소재를 이리저리 피하거나 적은 벌금으로 책임을 면하는 실정도 사고의 증가를 부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Q44 버스가 셀렉트 버스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노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류장을 줄여 운행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어제부터 Q44 버스를 Q44 SBS 버스로 전환하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Q44 SBS 버스는 퀸즈 플로싱 다운타운 메인스트리트에서 남쪽으로는 퀸즈 자메이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역사와 북쪽으로는 브롱스 동물원까지 운행되는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퀸즈에서 6곳, 브롱스에서는 8곳의 정류장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버스 요금의 지불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통근 시간에 몰리는 승객들로 인한 시간 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탑승 전 티켓을 미리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티켓은 각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기계에서 메트로카드나 현금으로 미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일반 버스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MTA 직원이 티켓 검사를 무작위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TA 측은 이번 Q44 SBS 버스의 도입으로 운행 시간이 20%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최초의 LA시 의원인 데이빗 류 시의원. 류 시의원이 시청에 입성한 지도 어느덧 5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류 시의원은 클린 정치와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내세우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데이빗 류 시의원을 김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7월 초 우렁찬 선서와 함께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LA시청에 입성한 데이빗 류 4지구 시의원. 어느덧 시의원이 된 지 15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치를 모토로 내세우며 류 시의원은 선거 캠페인 당시 클린 정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에 따라 불투명하게 사용돼 온 이미지원금의 운영 투명화를 위해 10월 말 지역 커뮤니티 리더 9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발족한 데 이어 비즈니스와 단체 명의의 선거 후원금을 금지하는 조례안도 추진 중입니다. 우리 쓰는 돈들, 세금 돈들 어떻게 시민들 위해서 쓰는 거를 책을 열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 거기서 또 이제 정치할 때도 fundraising, 캠페인 fundraising 할 때도 source, transparent source of funds. 누구가 누구 도와주나 어떻게 다 이렇게 transparent 할 수 있게. 류 시의원이 무엇보다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벌써 2차례나 4지구 주민들과의 커뮤니티 미팅을 마련했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homeowners association 미팅 가나 neighbor council 미팅 가나 시민들한테 꼭 우리 웹사이트 들어가서 survey 좀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survey는 어떻게 제가 더 잘 할 수 있는 거를 물어보고 그리고 problem들 제일 큰 문제들 저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에도 류 시의원은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LA시의회가 한인 이민사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한미 박물관 최종 건립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데에도 류 시의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뭐 제가 시의원 됐다고 그것도 도움 됐겠죠. 근데 I can't take the full credit. 우리 그 시하고 딴 시의원들하고 특별히 Council President Wesson, the Mayor's Office, and all other council members 다 unanimously supporting 했죠. LA시의원 15명 중에 1명으로서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데이빗 류 시의원. 류 시의원의 향후 시정 활동에 유권자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진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화가 난 코끼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귀를 펼치고 꼬리를 뻗는다고 하는데요. 동남아에서 야생 코끼리 관광을 즐기는 관광객이 늘면서 다치는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야생 코끼리 350여 마리가 사는 태국 카오야이 국립공원. 아침 일찍이나 저녁 무렵 야생 코끼리들이 떼를 지어 길을 건너는 모습이 흔히 목격됩니다. 야생 코끼리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 경적을 울려 코끼리를 부르기도 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실제로 코끼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코끼리들은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ดูอาการของช้างนะครับว่าถ้าหูกลางนะครับหางชี้เหมือนในภาพที่เป็นข่าวเนี่ยอย่าเข้าใกล้โดยเด็ดขาด 지난 1월 성남 코끼리들이 차량을 들이받고 거칠게 걷어차고 차량을 위에서 짓누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에도 지나가던 차량이 코끼리 떼의 습격을 받아 뾰족한 상하에 운전석 문이 뚫렸습니다. ตรงมาที่รถเลยก็ยืนอยู่ที่รถพอดีพอโดดออกก็แทงเลยตูมเลย 한 남성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코끼리 떼를 만나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토바이 소리에 신경이 거슬린 코끼리 떼가 갑자기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든 겁니다. 순식간에 포위당한 남성은 두 손을 모아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코끼리들은 화가 누그러졌는지 해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야생 코끼리들은 특히 관광객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만큼 자극하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말아야 합니다. ก็ที่สำคัญถ้าเจอมันก็อย่าบีบแตรเพราะว่าหรือว่าอย่าถ่ายรูปใช้แสงแฟลช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เขาจะรู้สึกกลัว 야생 상태의 코끼리는 맹수나 다름없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역사 보수공사 일정을 2016년 3월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MTA는 메인스트리트역에 낙후된 시설로 주민들의 불평이 증가하자 $850만 투입해 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역사 주변에 새 출입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조명 등과 감시 카메라 설치, 지역 환경 개선 등으로 진행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의 한인 관선 변호사 채용 모집에 3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펠파크 타운은 현재 1명 선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2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한 관선 변호사 후보 3명은 모두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며 이 중 최소 1명은 형사 전문 변호사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메이시스 퍼레이드에서 한 관광객이 드론을 날렸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뉴욕시경의 수사 결과 드론을 띄운 이들은 러시아에서 온 41세 남성과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그의 14세 아들로 밝혀졌고 곧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년이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공공안전위협으로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뿌리교육재단이 지난 28일 박화영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총 $10,000의 장학금을 대학생 5명에게 전달했습니다. 박화영 대표는 매년 $10,000씩 5년간 $50,000의 장학금을 재단에 지급키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박화영 장학금은 기부자의 이름을 딴 첫 번째 장학금이며 개인이 뿌리교육재단에 기부한 장학금 중 가장 큰 액수입니다. 재단은 모국 방문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 가운데 성적과 봉사활동, 리더십 등이 뛰어난 대학 재학생들에게 지급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하루 종일 흐리면서 가랑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흐린 날씨에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차차 맑아지면서 가끔 흐리겠지만 쌀쌀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